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40%대도 거품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 단어의 의미풀이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순수 유가족, 적폐, 유언비어입니다. 순수 유가족은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한 말입니다. 이 말 뜻은 유가족을 순수 대 불순 이것으로 나눠가지고 유가족들이 무슨 불순한 행동을 하는 사람처럼 그런 암시를 주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에 대한 이제 불만의 감정이 그 단어에 표출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청와대 관계자가 70년 적폐의 결과로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도 과거의 잘못된 벽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말을 직접 인용을 하면은 저는 과거로부터 겹겹이 쌓여온 잘못된 적폐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너무도 한스럽습니다. 집권 초에 이런 악습과 잘못된 관행들,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더 강화했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세월호 참사는 70년 전부터 시작된 문제다. 대통령 내게 책임 없다. 내가 바로잡으려 했지만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안 된 거다. 나의 잘못은 더 노력을 못한 거다. 충분히 노력을 못한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유언비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회의 종교 지도자 간담회 민생 대책 회의와 같이 주요 회의 때마다 유언비어를 강조했습니다. 민생 대책 회의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 불안이나 분열을 야기하는 일들은 국민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여기 계신 경제 주체 여러분들이 잘못 보도되고 왜곡시킨 정보들이 떠돌아다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 지도자 간담회에서는 너무나 많은 유언비어와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퍼짐으로써 국민들 또 실종자 가족들이 아픈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회에 혼란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는 SNS와 인터넷을 통한 온갖 유언비어와 루머가 많다. 이런 것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요 회의에서 세 차례나 거듭 유언비어가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뜻은 차마 대통령이 직접 노골적으로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요즘 민심이 흉흉한 것은 대통령 나 때문이 아니라 유언비어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정권에 대한 불신을 덮을 수 있는 맞불을 놓기 위해서 대통령이 불을 떼는 겁니다. 유언비어라는 불씨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 사회가 마치 유언비어로 뒤덮여가지고 진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이런 시도는 실패를 했습니다. 아무도 유언비어에 의해서 지배되고 유언비어를 가지고 이 사회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유언비어 얘기를 자꾸 꺼내는 것은 이 정권 위기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안간힘을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줄 모르는 것 같다는 겁니다. 아니면 문제의 핵심은 파악하는데 잘 알면서도 거짓말하다, 정직하지 못하게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의외로 대통령이 시민과 공감할 줄을 모르고 책임 회피를 너무 잘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시민들과 대통령이 이렇게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 여러 가지 반응에 대해서 느낌과 정서가 다를까요? 왜 시민과 대통령은 주파수가 맞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줄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왕실에서 내준 황금마차를 탄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얼마 전에 영국 국빈 방문해서 황금마차를 탔죠. 그 두 사람을 비교를 하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다소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 황금마차에 너무 자연스럽고 또 너무 잘 어울렸고요. 본인 스스로 황금마차의 주인공이라는 걸 잘 인식하고 아주 부드럽게 그 빛이 났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황금마차가 잘 어울립니다. 마찬가지로 재래시장에 가도 잘 어울린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은 거기서 절대적으로 환영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황금마차든지 재래시장이든지 거기 가면은 대통령이 주인공으로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이미지 정치에 능하고 이미지 정치를 통해서 잘 부각이 되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를 건드려야 지지율이 높아지고 어떻게 보여야 이미지를 높일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잘 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잘 연출하는지 잘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현대 정치에서 이미지 정치는 불가피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건 정치적으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미지 정치가 지나쳐서 국정을 왜곡시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순발력과 즉흥성이 뛰어나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신문이 국가 개조론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에서 그 신문에 나온 국가 개조론을 그대로 반복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국무회의 대통령이 사과할 때입니다. 사과하고 공직사회가 잘못됐다라고 질타를 했던 그날 아침 신문에 관피아가 문제다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날 국무회의에서 그 기사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복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료 중시의 국정 운영을 누가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관료 중심 국정 운영의 움직임을 보일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건 유신 시절 통치 방식이라고 수없이 비판을 했고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관료가 문제라고 대통령이 지금 낱말하듯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또 즉흥성, 아주 연극적인 그런 즉흥성을 잘 발휘를 합니다. 한 예로 유럽에서 핵 안보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입니다. 거기에서 박 대통령이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북한의 영변 핵이 폭발하면은 체르노빌 원전 폭발과 같은 대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국제회의의 공식 회의에서 대통령 연설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재앙설은 국내의 한 교수가 쓴 글인데 그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미 사실상 검증이 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영변 핵은 체르노빌보다 수백 분의 1 정도로 약한 것이라서 체르노빌과 같은 재앙이 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건 이미 거의 검증이 된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놀랍게도 대통령이 어떤 한 교수의 글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연설을 했습니다. 영변 핵에 지금 대재앙이 올 수 있다 그러면은 그 긴급사태, 비상사태입니다. 서울에 핵 재앙이 덮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당장 북한과 협상을 해서 영변 핵 안전 문제를 위한 협상을 내고 안전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당장 시급하게 정부가 나서야 되죠. 그런데 대통령 그 발언하고 국내에 돌아와서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 부처에 누구도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 대책도 없었던 겁니다. 왜냐?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대통령이 국제회의에서 멋있게 주목받고 싶어서 그냥 한 말이기 때문에 그 사후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언론의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요즘 학생들이 한국전쟁을 북침으로 잘못 알고 있다. 이거 심각한 문제다. 젊은이들한테 역사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역사를 수능 필수 과목에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마치 남들이 모르는 것을 지적해서 교실을 내리듯이 이렇게 한 겁니다. 대통령이 권위와 위험을 과시하는 아주 그런 느낌을 주는 그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그 설문은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걸 물었는데 중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남침이나 북침 용어가 헷갈립니다. 남침하면 남쪽으로 침범을 했다는 것인지 남측이 북쪽으로 침공했다는 것인지 헷갈리는 용어입니다. 당연히 그런 용어에 따른 설문 결과는 엉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후로 제대로 된 설문이 똑같은 내용의 설문으로 제대로 된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북한이 먼저 남한을 침략했느냐 이렇게 정확하게 물었고 대답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대로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것이다.
학생들 다수가 그렇게 정상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무 역사의식, 학생들의 역사의식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엉터리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지시를 해서 수능 성적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결정까지 내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박 대통령이 연극적 이미지 연출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렇게 연극적 이미지를 좋아하다 보니까 현실과 괴리가 되는 일이 점차 늘어납니다. 이미지와 현실 간 격차는 점점 커집니다. 대통령이 이미지 속에 있고 현실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현안들은 당장 해결해야 될 과제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통령이 현실에 무심해지면서 무관심해지면서 대통령은 무능한 대통령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통령이 무능해지니까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더 연극적 이미지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또다시 무능해지는 이런 악순환이 나타난 겁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무능한지는 지난 1년 동안 국정 내용을 간단히 일별해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면서 안전을 중시한다고 했는데 실제 보니까 안전행정부 전혀 안전을 책임질 능력도 준비도 의지도 없었던 겁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면서 창조 경제니 과학과 경제를 결합한다고 하고 미래의 발전을 꾀한다고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국세청을 동원해가지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지하경제 양성화됐습니까? 그래서 성장주의에 집착하면서 낡은 경제 방식의 성장론을 추구하면서 창조경제를 한다는 이런 모순된 정책도 있고 낙하산 투입을 열심히 하면서 공기업 개혁하겠다고 그러고 그 규제 완화, 규제는 안덩어리다라고 했는데 세월호를 통해서 규제 완화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판단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그동안 해온 국정은 무능의 무능으로 일관해 왔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응 무능 거기에 따른 비판 정권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이 기회에 변할까요? 현실을 직시하게 될까요? 가공의 현실이 아닌 자기 앞에 닥친 진짜 세계와 마주해서 힘들지만 문제를 함께 풀어갈까요? 아니면 다시 이미지의 세계로 도피를 할까요? 먼저 최근 대통령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시민들이 대통령에게 사과해달라고 빌고 빌어서 겨우 사과 받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나라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 사과도 아직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번에 제대로 사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제대로 사과를 하면 되는데 제대로 사과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건 대통령이 시민들이 사과하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주지 않는다. 나는 내 방식으로 내가 정한 시점에 내 방식으로 사과할 뿐이다. 그런 오만과 고집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40%대입니다. 국정의 무능에 대한 말하자면 국민들의 인식이 이제 확고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론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낮은 지지율이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한 실적에 비해서는 여전히 매우 높은 거품이 낀 40%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초현실주의적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실수를 바로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 혼자 모든 걸 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결정한 걸 집행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수평적 토의와 협의를 통해서 논의를 한다면은 뭐가 문제인지 개선되고 바꾸고 바로잡고 이런 계기가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5월 13일 날 국무회의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눈길을 끌었던 이유는 단 하나. 대통령이 경청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무위원의 말을 경청했다는 게 뉴스가 될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럼 그 전에는 대통령이 말을 하고 국무위원은 받아 적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경청했다는 것도 미리 장관들에게 대책을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해라라고 준비를 시킨 결과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발표 내용을 들었다는 겁니다. 뭐 어떤 주제를 놓고 국무위원 간의 국무위원과 상호 토론을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제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단순한 시나리오 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첫째는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참패를 하고 그래서 정권의 타격을 받아 예정된 개각을 하는데 그 개각도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 30% 이하로 추락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조기 레임덕이 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지방선거 참패는 아니지만 지방선거에 선전하지 못하고 예정된 개각 인사에서 그나마 좀 잘해서 그럭저럭 무난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콘크리트와 같은 지지율을 회복하고 이미지 정치를 통해서 다시 지지율이 상승하는 간단하게 이렇게 두 가지를 상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의 변수는 이렇게 지방선거가 어떻게 될 것이냐 개각에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이 두 변수에 달렸는데 두 변수가 다 만만치는 않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잘못하는 게 인사입니다. 인사 거의 100% 실패를 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규모 실패 대인사 참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앞에 지금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겁니다. 이 인사는 다른 것과 달리 다른 정책들은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가 대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건 관료가 잘못했고 과거 정부, 과거로부터 비롯된 것이 이렇게 핑계는 될 수가 있는데 인사는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대통령 혼자 순전히 혼자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 개인의 역량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지의 여왕에서 탈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과 대면을 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고 그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국정을 바꾸고 자기 교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충격이 가해져야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웬만한 비판의 반응을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충격이라는 것은 아마 30%박 대통령이 지지율 변동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미지 정치를 하기 때문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는데 만약에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거품이 든 그 지지율에 붕 떠다니는 것보다는 낫지만 거품이 빠진 지지율에서 성찰을 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씩 제대로 쌓아가면은 아직은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토대가 튼튼한 지지를 확보해서 국정을 성공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 이걸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박 대통령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 대통령이 그런 길로 가기를 절실히 바라겠습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